오늘은 특집으로 11월 FOMC 결과를 바탕으로 통화 정책에 대한 미 연준의 행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분석하면 또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오늘 함께 할 분은 신한은행 IPS 그룹의 오건영 부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환율과 금리로 보는 앞으로 3년 전쟁의 미래 이 책을 2019년 휴가를 가서 처음으로 봤고요. 그 이후로 이제 3%를 통해서 많이 알려지시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11월 FOMC 결과가 이제 지난주에 나오기는 했습니다. 부부장님, 시장이 뭐 예상했던 그대로였다 이런 평가들이 좀 많은데 앞으로 이제 미 연준의 테이퍼링과 관련된 타임테이블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걸까요? 지금 현재 미국 연준에서는요, 매월 1,200억 달러씩 양적 완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물가에 대한 우려도 높고 자산 시장도 굉장히 뜨거운 상황에서 계속해서 매월 1,200억 달러씩 이렇게 자금을 주입하는 게 맞냐, 여기에 대한 의혹이 컸던 게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조금씩 줄여나가는 테이퍼링을 단행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11월에 결정된 건 뭐냐면 11월 달부터 매월 주는 금액을 150억 달러씩 줄여나가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150억 곱하기 8을 하면 1,200억 달러가 되니까요. 11월부터 내년도 6월 달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은 내년 6월 말로 테이퍼링 스케줄은 종료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은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변수가 있는데요. 이번 FOMC에서 성명서에도 반영이 됐지만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른다거나 아니면 경기가 갑자기 둔화된다거나 이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매월 150억 달러씩 진행하는 테이퍼링의 속도는 조절도 가능하다. 이 얘기는 단서로 달아놨습니다. 앞으로 이제 뭐 변수가 생기면 그거는 뭐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언급을 한 거네요. 그러면은 최근까지 뭐 인플레이션이나 고용에 대한 미 연준의 시각은 좀 어떤가요? 일단 그 지난 8, 9월부터 굉장히 이제 견고한 시각을 갖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조금 높다, 상방 위협이 좀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연준에서 생각하는 목표에는 이미 충족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부족한 건 뭐냐면 고용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큰데요. 최근에도 이제 고용 지표가 좀 뜨겁게 발표되고 있긴 합니다만 팬데믹 이전 수준에 비하면은 일자리 수도 약 400만 개 정도 모자라고 실업률도 그때 당시에 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테이퍼링은 단행을 하지만 이후에 금리 인상을 볼 때는 이 고용이라는 지표를 보면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 고용에서는 좀 부족한 점이 있다라고 현재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완전 고용에 대한 기준이 혹시나 바뀔 가능성도 존재하나요? 지금 이제 완전 고용이요. 실업률로 봤었을 때는 지난해에는 3.5%까지 내려갔었거든요. 현재 4.6%, 4.7%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다만 이번 주 고용 지표에서 발표가 됐지만 경제활동 참가율이라는 게 낮아져가지고요. 이것보다는 조금 더 낮은 고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할 필요가 생길 것 같습니다. 아직 연준 내에서도 이 부분이 이번 달 고용 지표가 나온 이후에 조금 좀 논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확한 고용 개선의 확인이 향후 기준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고용 지표가 내년에 예를 들어서 하반기에 어느 정도 완전 고용의 숫자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요. 최근에 보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활동 참가율이 올라오질 않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조기 은퇴자들도 있고 팬데믹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일자리 자체에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자극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갖다가 조금 더 이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반론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과거에 있는 고용 지표 그러니까 과거에 있는 완전 고용의 숫자를 그대로 딱 들이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유연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10월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고 내일은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아직까지 시장은 이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해 상당히 경계를 하는 듯하는 분위기인데 모르겠어요. 미 연준은 계속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일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미 연준이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그 뒷받침과 근거는 뭐예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공급 사이드에 대한 이슈라고 보고 있는 건 결국에는 수요가 올라오지만 경기 부양책으로 수요가 올라오지만 공급은 수요가 올라오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죠. 그래서 생산 라인을 갖춘 다음에 따라가 줘야 되는데 이제 연준에서는 조금 더 바라보는 이슈 중에 하나가 이번에 이제 델타 변이도 같이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뉴스에서도 많이 나온 것처럼 동남아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품을 생산하는 서플라이 체인에서는요. 이번에 델타 변이 때문에 생산이 안 된 면이 굉장히 크죠. 이런 것들이 공급 지연을 갖다가 조금 더 이끌어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고용 지표인데요.
고용 같은 경우는 살아나질 않고 있는데 고용이 빠르게 살아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자리 자체는 굉장히 타이트한데 일을 못한다는 거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델타 변이가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럼 만약에 델타 변이가 완화가 된다고 했었을 때는 서플라이 체인이 과거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돌 수 있다. 그다음에 일자리의 복귀가 빨라지면서 임금 상승세도 둔화될 수 있다.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좀 깔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광범위하게 모든 품목에서 물가 상승세가 나타난다기보다는 민간 품목에서 조금 더 빠르게 강한 물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죠. 민간 품목이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리오픈 관련주들 그런 관련 섹터들 아니면 자동차 섹터들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임금 상승세가 좀 가파르다 보니까 다른 쪽까지는 아직까지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열기가 퍼져 있지 않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시장의 전망들을 보면은 뭐 올해 연말까지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승이 굉장히 높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아서 네. 근데 또 결국에 한편으로는 올해 뭐 한 4분기까지가 결국 피크인 건지 네. 내년에는 정말 이제 완화의 조짐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는 건지 네. 네.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실제 연준에서는 올해 5월 달 정도에는 3분기 말 연도에는 그러니까 지금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 정도에는 피크아웃이 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네. 실제로 고점을 찍은 게 이제 연준의 이제 그 PCE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 개인 소비 지출 지수로 보는 물가 지수가 있는데 그게 지난 7월 달부터 약 3.5%를 찍은 이후에 계속해서 그 고점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최근에 연준에서 바뀐 시각이 뭐냐면은 이게 그러면은 당장 올해 내에 피크아웃을 해가지고 쭉 빠르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년에 꼬리를 굉장히 길게 말고 내려가는 아주 천천하게 완만하게 내려가는 물가 상승이 되지 않겠나. 근데 다만 내려가는 기간에도 현재 목표치 2%를 넘어서는 물가 수준이 상당 기간 이어지니까 여기에 대한 부담감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인플레이션 이제 상황은 그렇고 미 연준이 이번 FOMC에서는 일단은 뭐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좀 선을 긋는 모습이 나오기는 했는데 모르겠어요. 뭐 긴축의 속도가 다시 빨라질 수도 있다. 뭐 이런 네. 얘기도 다시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동안 시장이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그 기대감을 좀 다소 과도하게 반영한 것 같기도 하고 네.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은 저희가 어떻게 가져와야 되나요? 지금 이제 연준에서 바라보고 있는 시각하고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게 네. 이제 그 시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연준을 초반에 믿었던 건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다라는 워딩을 이제 액면 그대로 믿었던 거죠. 네. 그래서 금리 인상이라든지 테이퍼링도 천천히 갈 수밖에 없을 거야. 이제 이런 인식이 강했는데 올해 8, 9월이 되면서 일시적이라는 말에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내년까지도 물가 상승세가 높은 물가가 유지가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니까 약간 시장에서는 연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연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걸 고지고대로 듣지 않고 계속해서 의구심을 가져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에서도 내년에 물가 상승세가 일시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을 갖다가 천천히 가져갈 거야라고 말을 하면서도 시장에서는 이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오래 가게 되고 그러면은 성장보다도 오히려 고용 지표보다도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그런 선제적인 행보에 나서지 않겠어? 라는 의구심을 계속 키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연준에서는 내년에 금리 인상을 빠르게 가져가겠다 이런 워딩을 쓰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일각에서는 내년에 2차례 인상도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약간은 설레발 이런 모습들도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향후에도 좀 지켜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연준과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 거기서 연준이 어떻게 신뢰를 회복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서로 간의 계류를 네, 그렇습니다. 좁혀가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내년에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뭐 아무것도 확정된 건 없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들을 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이 형성이 되며 뉴욕 증시가 하락으로 전환이 되기는 했지만 최근에 워낙 국내 증시와 뭐 미국 증시, 뭐 신흥국 증시와 미국 증시가 디커플링이 돼서 투자자분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셨는데 네.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과거 네. 14년도에도 테이퍼링 국면에서 보시면은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때 금리가 인상되거나 테이퍼링이 단행이 되더라도 이걸 견뎌낼 수 있는 강한 성장이 나타나주면 괜찮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재정이라든지 통화 정책에서 아직까지도 부양적인 기조를 유지하는 게 맞습니다.
테이퍼링이라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폭으로 주고 있는 돈을 조금 줄여나가는 거지 이걸 이미 풀려 있었던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미국에서는 성장이 다른 국가보다 탄탄하게 나오다 보니까 테이퍼링을 강하게 견뎌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특히 신흥국 같은 경우는 이런 테이퍼링의 여파에서 크게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미국하고의 차이가 이제 첫 번째는 벌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한국 같은 경우는 중국 경제 의존도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워딩에서 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은 헝다 사태 이후에 중국의 저성장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거든요. 이거하고 우리나라의 실물 경제하고 어느 정도는 연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작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댓글을 남겨주고 계시는데 우리나라 정치인보다 제롬 파월이 더 친숙하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네. 분도 있고 오건영 부부장님 반갑습니다. 언제나 명쾌한 인사이트 감사합니다라고 댓글을 남겨주신 분도 있고 또 한 분이 질문을 주셔서 요거를 한번 살짝 네. 물어볼까 합니다. 파월은 지난 연설에서 이 테이퍼링 속도, 테이퍼 페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테이퍼링의 강도나 속도를 높여서 금리 인상을 앞당길 가능성도 없지 않다. 뭐 이런 워딩을 사용했었나요? 예, 그러니까 네. 그 결국에는 성명서 자체에도 나왔고요. 네. 파월이 이제 그 코멘트를 할 때에도 이거는 유연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만약에 물가 상승세가 지금 수준에서 갑자기 크게 튀어 올라간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실물 경제에서는 물가가 계속 걷잡을 수 없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질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테이퍼링의 속도를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가에 대해서는 상방 압력을 보고 있는 게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뭐 인프라 법안이 그래도 하원을 통과하면서 네. 재정 정책은 또 잘 진행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연말까지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서 좀 중요하게 봐야 할 포인트들은 어떤 것들이 남아 있나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이달 말에는 이 인프라 법안보다 중요한 게 이제 네. 복지 법안이거든요. 아. 이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네. 이게 지금 악유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어떤 식으로 통과가 돼가지고 재정 정책을 지원할지 이게 첫 번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10월에 이슈였지만 12월로 미뤄놓은 것 중에서 부채 한도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네. 이게 하나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헝다 사태가 지금은 많이 얘기가 나오지 않지만은 여전히 중국 경제에는 저성장 우려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풀려나가는지 이게 이제 필연적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보실 게 뭐냐면은 연말까지 물가의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12월 FOMC에서 연준이 이걸 어떻게 인식하는지 이게 시장하고의 기대하고 충족하는지 이게 아마 가장 큰 포인트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12월 FOMC에서는 11월 FOMC에서 나왔던 그 이상의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면은 이제 물가상 그 네. 사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있는데 네. 이 경제 지표들에서도 여전히 물가 상승세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됐었을 때는 시장에서 두려워하는 그런 워딩을 갖다가 어느 정도는 줄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경제 지표에 대한 디펜던시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제일 많이 들은 단어가 결국 물가와 인플레이션인 네, 그렇습니다. 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역시나 쉽게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서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시청자분들도 느껴서 오늘 뜻깊은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신한은행 IPS 그룹의 오건영 부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